우리 손자랑 결혼해. 그러면 빚은 깨끗이 없던 걸로 해주지. 순간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왜? 나쁜 조건 아닌데? 김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2층 집에서 은지가 부스스 일어났어요. 20살이 갓 넘은 나이지만 은지의 얼굴에는 또래보다 훨씬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3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신 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은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몇 개와 시든 배추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내일이면 떨어질 판이었죠. 오늘도 버텨보자. 은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은지의 발걸음만이 고요한 골목을 깨뜨렸습니다. 중앙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은지의 분식집은 겨우 평 반 남짓한 크기였어요. 아버지가 남겨두신 유일한 재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짐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맛있는 분식이라는 소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 몇 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은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겨우 켜지더니 희미한 빛을 내뿜었어요. 기름때가 끼어 누렇게 변한 벽면과 낡은 테이블 2개가 가게의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재료부터 준비해야지. 은지는 혼잣말을 하며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에 익은 동작으로 고추장을 풀고 설탕을 넣으며 양념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비법이었는데 이제는 은지 혼자만의 몫이 되어버렸죠. 8시가 되자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을 지나가며 은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은지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은지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큰 손해를 보셨어요. 그 과정에서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빚이 은지와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넘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복리로 불어나면서 지금은 1억 원이 넘어버렸어요. 사채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돈을 독촉했고 은지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떡볶이 한 인분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는데 은지의 단골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은지는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여내어 드렸습니다. 3,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은 기껏해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서 재료비와 가게 임대료를 빼고 나면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사채업자가 찾아올 예정이었거든요.
나만 참으면 된다.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 은지는 속으로 되뇌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와 아픈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각오였어요. 비록 앞이 캄캄해 보여도 은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20살 은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오후 3시 은지가 마지막 손님에게 순대를 내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은지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우리 은지가 오늘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네. 앞서 걸어 들어온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바로 사채업자 김 사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단골들도 눈치를 채고 피하게 된 거였습니다. 앉아. 김 사장이 낡은 의자를 끌어당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따라온 부하는 가게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오늘이 약속한 날인데 준비는 됐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에 2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실제로는 50만 원도 모으지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김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몇 번을 말했나? 시간은 돈이라고. 내가 하루 미루면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알아?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 때문에 빚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말이야, 김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조금씩 갚아봤자 언제 다 갚겠어? 은지는 숨을 죽이고 김 사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김 사장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 손자가 하나 있거든. 26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 너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제안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 손자랑 결혼해. 그러면 빚은 깨끗이 없던 걸로 해주지. 순간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왜? 나쁜 조건 아닌데? 김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내가 우리 며느리만 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안 됩니다. 전 아직 뭐? 김 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내가 지금 선택할 입장이라고 생각해? 1억이 넘는 빚을 언제 갚을 건데? 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가게도 이제 한계야. 손님들 다 도망가는 거 못 봤어? 내가 계속 찾아오니까 말이야. 은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요즘 들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어머니 병원비는? 약값은?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거야? 김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사흘을 줄게. 사흘 안에 대답 안 하면 이 가게 문 닫는 거야. 그리고 너희 집도 법적 조치 들어간다. 김 사장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생각 잘해봐. 이게 너한테는 마지막 기회야.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간 후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지만 가끔씩 신음소리를 내시며 뒤척이셨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해 주실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결국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사장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내일 교회에서 식 올리자. 일주일 후 동네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고작 20명 남짓이었어요. 대부분 김 사장 쪽 사람들이었고 은지 쪽에서는 시장 상인 몇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저 사채업자 집에 들어간다더라. 그래도 빚은 없어지겠네. 쯧쯧, 참 안 됐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은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견뎌냈어요. 나만 참으면 된다.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말이죠. 결혼식이 끝난 후 은지는 김 사장의 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주택가를 벗어나 넓은 도로가 나타났고 2층 집들이 빌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김 사장이 가리킨 곳은 은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3층짜리 양옥집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잘 다듬어진 정원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도윤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은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가죽 소파와 큰 텔레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려와라. 김 사장이 2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도윤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하얀 셔츠 차림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척 굳어 있었어요. 인사해라. 이제 내 아내다. 김 사장의 말에 도윤은 잠깐 은지를 바라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은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라. 나는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다. 김 사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은지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방을 보여드릴까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양쪽으로 방 4개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맨 끝 방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방 안에는 큰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넓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은지가 지금까지 살았던 좁은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만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은 옆에 있습니다. 도윤이 옆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큰 집의 며느리가 되어 있다니 말이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원 너머로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은지가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식사하시죠. 식당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과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시장에서 먹던 라면이나 김밥과는 차원이 다른 음식들이었어요. 많이 드세요. 도윤이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나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늦을 겁니다. 보통 밤늦게 들어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도윤은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도 할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 결혼, 난 끝까지 버텨내겠다. 은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령 도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설령 이 집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더라도 견뎌내겠다고 말이죠. 깊은 밤,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진작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은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처럼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은지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은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윤과 은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고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은지가 아침 식사를 하며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도윤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은지의 존재 자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보느라 거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은지와 도윤만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침묵이 은지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은지는 할 일이 없어서 집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했어요.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생활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곤 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은지야, 몸은 괜찮지?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 사람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은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윤의 식사 습관이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도윤은 몇 젓가락만 집어먹고 그만두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신가요? 은지가 물어봤지만 도윤은 괜찮습니다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밤에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은지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이면 옆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우는 소리였어요.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벽이 얇아서 은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 소리 때문에 은지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도윤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 있을 때 도윤의 눈에는 늘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오랜만에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문안도 드리고 예전 가게 자리도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 은지야. 분식집 옆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박 아주머니가 은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새 집에서 말이야.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은지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 집 손자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더라. 네. 시장 사람들 말로는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정신적으로 말이야.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더라.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박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옆 가게 김 아저씨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맞아. 내가 듣기로는 그 애가 20살 때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하던데. 정신병원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건 확실하지 않아. 그냥 소문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은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도윤의 이상한 행동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은지야, 혹시 그 애가 이상한 짓 하는 건 없지?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은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로 도윤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김 사장은 왜 그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날 저녁 은지는 도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도윤은 여전히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은지가 말을 걸어도 한참 후에야 반응했습니다. 도윤 씨? 네. 도윤이 깜짝 놀란 듯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은지는 도윤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서 큰 아픔을 감당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은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윤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은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도윤도 뭔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이 어색하고 힘든데 도윤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은지는 그저 무관심하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일도 벅찬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도윤은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고 식사 후에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지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움직이더니 은지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은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은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후 도윤이 이렇게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붉은 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은지가 침대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침대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도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죠?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당신도 원하지 않았던 결혼인데 제가 더 어렵게 만들어서.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전 그냥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몸을 돌려 놀란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절 꼭두각시로만 생각해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모든 걸 정해버리죠. 도윤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만 노린 게 아니에요. 그 시장 일대 땅을 노리고 있거든요. 도윤이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세요? 몇 년 후면 그 일대가 전부 상업지구로 바뀔 예정이에요. 땅값이 지금의 10배는 오를 거예요.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는 당신과 결혼해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 명의로 된 땅들 말이에요. 그럼 제 빚은 처음부터 덫이었어요. 일부러 복리로 불려서 당신이 갚을 수 없게 만든 거죠. 도윤의 고백을 듣고 있던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야 할아버지가 하는 전화를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당신을 이용해서 땅을 헐값에 사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당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버릴 거라고 했어요. 은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사장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냐? 김 사장의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어요. 도윤은 급하게 일어서려 했지만 은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도윤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만은 지키고 싶어요. 이번만은 제 선택으로 살고 싶어요.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사장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려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김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우리 집안 돈도 내 손에 달렸다. 복도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빚쟁이 년이 어디 도망 못 가게 해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은지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기가 닥쳐온 것 같았어요. 도윤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 씨, 저를 믿어주세요. 꼭 방법을 찾을게요. 문 밖에서 김 사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윤아, 김 사장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은지의 손을 놓고 일어섰어요. 네, 할아버지. 지금 가겠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윤은 뒤돌아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도윤이 나간 후 은지는 문틈으로 복도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 사장과 도윤이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김 사장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은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어조였어요. 잘못이 없다고? 내가 뭘 아냐? 전 다 알고 있어요. 시장 재개발 얘기도, 땅 얘기도요. 순간 아래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김 사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알고 있다면 더 좋지. 그럼 내가 할 일도 알 거 아니냐? 전 안 할 거예요. 은지 씨를 이용하는 일은요. 뭐라고? 큰 소리와 함께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도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은지가 달려가서 도윤을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말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두 사람은 은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화장대에서 휴지를 가져와 도윤의 입가를 닦아줬어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 수는 없었어요. 도윤이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갔죠. 도윤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저를 챙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할아버지에게 전 그냥 도구였다는 걸요. 도구라니요? 할아버지는 제가 크면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길 원했어요. 하지만 정당한 사업이 아니라 사채업이나 땅 투기 같은 일들을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반대했어요. 그런 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면서요. 은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장에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입원하셨던 거예요? 네. 20살 때 한 달 동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미칠 뻔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의사들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그런 일이 그 후로는 할아버지 말씀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또 그곳에 보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도윤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지 씨도 저처럼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은지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만은 제 선택으로 살겠다고요. 무슨 선택이요?
도윤이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제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 선택으로 단 한 번은 살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전부 없애기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중에 제 몫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죠. 할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제 것이에요. 은지는 놀란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돈으로 은지 씨 빚을 모두 갚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은지 씨를 자유롭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도윤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가 본 도윤의 첫 번째 진짜 미소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처럼 운명에 짓눌린 또 다른 피해자가 도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니, 도윤은 자신보다 더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거였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도윤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 씨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때 아래층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내려와라.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김 사장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은지야, 내려와라.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와 도윤이 식당으로 내려가니 김 사장이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김 사장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은지 아버지의 빚 문서였어요. 은지야, 내 아버지가 빌린 돈이 지금 얼마인지 아냐?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말이야. 김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니까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 김 사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있어. 내 아버지 명의로 된 시장 일대 땅을 우리한테 넘기면 빚은 모두 탕감해 주겠다. 은지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땅값이 현재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다고? 김 사장이 비웃었어요. 그럼 1억 2천만 원을 당장 갚을 수 있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못 갚지? 그럼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지금 당장. 김 사장이 도장을 은지 앞으로 밀어냈어요. 바로 그때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잠깐요, 할아버지. 뭐? 김 사장이 짜증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내가 뭘 아냐? 전 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은지 씨를 이용해서 시장 일대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계획을요.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시장 재개발 계획 얘기요. 몇 년 후면 그 땅값이 지금의 10배가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김 사장 옆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 사장의 사업 파트너들이었어요. 도윤아, 입 닥쳐. 김 사장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안 닥칩니다. 도윤도 일어서서 할아버지와 마주 섰습니다. 이 결혼 계약 저는 인정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리고 모든 빚을 제가 상속받겠어요. 은지 씨를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로 빚을 갚겠다는 거야? 김 사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제 재산으로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관리하고 계셨지만 법적으로는 제 것이죠.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돈으로 은지 씨의 모든 빚을 갚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억지 결혼도 끝내겠어요. 도윤이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오늘 오후에 은지 씨의 빚은 완전히 청산될 예정입니다. 김 사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살펴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미쳤냐?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도윤이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빚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저는 괜찮아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김 사장이 갑자기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그 돈을 포기하면 너도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넌 어떻게 살 거냐? 은지 씨와 함께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정정당당하게요. 김 사장 옆에 앉아있던 사업 파트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 이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소?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요? 손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곤란하단 말이요.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로 이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냐? 없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김 사장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하지만 도윤이 은지 앞으로 나서며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은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순간 김 사장과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은지와 도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김 사장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윤이 준비한 서류들은 완벽했고 은지의 모든 빚이 공식적으로 청산되었어요. 김 사장은 마지막까지 화를 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유산은 정당한 상속 재산이었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것도 합법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도윤이 은지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은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은지의 빚 청산에 쓰면서 정말로 빈손이 되어버렸어요. 김 사장은 도윤을 집에서 쫓아냈고 두 사람은 당장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은지의 어머니가 계신 낡은 2층 집이 있었어요. 은지와 도윤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도윤 씨도 함께 지내게 되면요. 괜찮다, 은지야. 그 사람이 너를 구해줬다니 고마운 사람이지.
은지의 어머니는 도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도윤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2달 후 은지는 시장에 작은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과 같은 맛있는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첫날인데 손님이 올까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올 거예요. 은지 씨가 만든 떡볶이는 정말 맛있으니까요. 도윤이 은지 옆에서 재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도윤은 은지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오전 10시쯤부터 하나둘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은지야. 여기서 장사 다시 시작했구나.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떡볶이 한 인분 드시겠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이분은 저희 남편이에요. 은지가 자연스럽게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 그 사채업자 집손자? 예전 얘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분식집 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은지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식집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은지는 떡볶이를 끓이고 도윤은 김밥을 말고 계산을 담당했어요. 2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젊은 커플이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도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어둡고 침울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은지야, 도윤 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너희 둘 보니까 참 보기 좋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야. 박 아주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은지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사람이 돈 때문에 불행하면 안 되는 거야. 시장 사람들은 이제 2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채업자 집에 시집간 불쌍한 처녀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역경을 이겨낸 용기 있는 부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은지가 살았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아내를 구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더 이상 멸시가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지와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어?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좋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다행이구나. 도윤아,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도윤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만약 그날 밤 도윤이 자신의 방에 와서 진심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도윤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은지는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을 말이에요.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윤 씨,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지 씨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나를 구했다. 그날의 밤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은지와 도윤에게는 진짜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